어제 우여곡절 끝에 윤석열 대선 후보의 선대위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자, 향후 국민의힘 전략 어떻게 될 것인지. 보수 진영의 개혁 소장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삼선 국회의원 또 사무총장 역임하신 분입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전 의원 모시고 내년 대선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우리 김용태 의원님, 요즘에 그 국민의힘의 청년 최고위원 김용태 위원하고 또 이름이 같으시더라고요. 이제 헷갈린다고 많이 안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제 장강의 앞물은 뒷물에 밀려나는 거죠. 앞물과 뒷물 장강. 요즘 오랜만에 나오니까 복잡한데요. 자, 지난번에 제가 이제 인상 깊게 봤던 게 원희룡 후보하고 이제 경선할 당시에 원희룡 캠프 총괄 선대본부장 하시면서 그때 또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시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때 얘기하신 게 일타 강사, 대장동 일타 강사라는 이름으로 원희룡 후보가 이제 또 엄청나게 생각보다 인지도가 낮더라 이런 얘기하시면서 인지도를 이제 높이는 데는 일조했으나 그 방향은 또 생각보다 잘 된 것 같지는 않았다 이런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좀 총평을 한번 해볼까요? 경선 관련해서. 경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는 결국 부동산이에요. 뭐니 해도. 그리고 당연히 부동산이 국민들 가장 관심이 있으시니까 대장동도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면에서 뭐 섣불리 예측하기는 쉽지 않지만 네. 아마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이 선거가 녹록지 않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저희로서는 사실 예기치 못하게 대장동 일타 강사가 뜨게 된 것도 네. 사실 뭐 원희룡 후보가 잘했다기보다는 국민들이 부동산, 이 대장동 사태에 대한 분노가 정말 보통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자, 마침 이제 대장동 관련해서 기소된 4명 어제 공판 준비 절차가 있었었죠. 그래서 그 정영학 회계사만 그 혐의를 시인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뭐 여기까지가 어제 재판 결과입니다. 그 당시에 사실은 이제 경선할 때 가장 큰 또 이슈가 됐던 게 원희룡 전 후보의 부인이 또 얘기했던 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소시오패스 논란이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뭐 잠깐 언급하신 걸 제가 듣긴 했습니다만은 요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 당시나 뭐 지금이나. 결론적으로는 저희한테 굉장한 손해였어요. 아, 그래요? 보수 지지층은 꼭 맞는 소리 아니냐라고 얘기하셨지만 소위 일반 국민들이나 중도층에서는 대통령 후보 부인 발언으로는 정말 적절치 않다. 근데 이제 문제는 보수 지지층은 네. 맞는 소리라고 얘기하시면서 찍는 거는 윤석열 후보나 홍준표 후보를 찍고 사실 저희 그러네요. 입장에서는 네. 그 일반 국민이나 중도층에서 표를 더 얻었어야 되는데 뭐 그러네요. 결과론적으로는 손해가 났던 것 같습니다. 남조원님만 시키신 거네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셈이죠. 좋습니다. 네. 근데 김용태 의원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상당히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하시고 항상 진단해 주신다는 건데 그때 당시에 원희룡 후보를 지지하는 그 정말 힘든 상황이잖아요. 사실 그쪽 분을 지지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텐데 어쨌든 하시는 걸 보고서 이분이 또 이제 어떤 해안이 있으셔서 이쪽으로 가셨나 보다 생각은 하긴 했어요. 근데 차차기를 노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렇습니까? 솔직히? 뭐 해안이라기보다는요. 저는 원희룡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잊혀지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사람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네. 사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586 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뭔가 그 시대적 역할도 했지만 네. 지금 이 어려움을 분명히 초래한 또 세대이기도 하거든요. 따라서 이제 잘 마무리하고 퇴장을 해야 되는데 네. 퇴장하는 방식이 아예 역사에서 사라질지 아니면 이 상황을 브릿지 역할 다음 세대한테 잘 넘겨주는 역할을 할지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원희룡이라면 다음 세대에 넘겨줄 브릿지 역할을 잘할 사람이라고 판단해서 네. 도왔고 뭐 결과적으로 실패하긴 했지만 그래도 많은 국민들께서 원희룡이라는 사람의 능력과 가능성을 봐주신 것 같아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이준석 대표, 김종인 위원장, 결국 삼각편대가 극적으로 완성이 됐다. 그래서 어제 이제 선대위가 국민의힘은 출범을 하면서 화제를 많이 모았어요. 그래서 여론조사상으로도 조금 더 지지도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 효과 때문에.
자, 그런데 원래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기는 선대위를 위해서는 김종인 총괄이 반드시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해오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고 어제는 잘 됐다 이렇게 보십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이 대선 승리를 위한 네. 절대적 필요 조건이죠.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김종인 위원장이 합류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네. 뭐 진중권, 권경애로 대표되는 정말 소위 중도에 소구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 파워 인사들을 네, 저희가 같은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까? 나아가서 수많은 중도 표심을 끌어들일 수 있을까? 솔직히 얘기하면 조금 어렵고 아찔하죠. 네. 게다가 우리 당의 보배 같은 이준석 우리 대표 같은 분도 김종인 위원장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사실 선대위나 선거 운동에서 겉돌 가능성이 매우 컸거든요. 네, 그랬죠. 그런 면에서 저는 뭐 너무나 잘한 선택이다. 하여튼 이제 필요 조건은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충분 조건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 가야 될 텐데 충분 조건이라는 게 뭐 있겠어요? 일사불란하게 선거운동 하면서 그게 이제 바로 김종인 원톱이죠. 우리가 실수 줄이고 이슈에서 밀리지 않고 네. 특히 이슈라는 게 메시지 파워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처럼 이렇게 완전히 비대면 선거운동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제 나아가서 그 선거운동의 가장 어려운 점들이 중구난방 여러 군데서 다른 소리 해가지고 서로 간에 혼란 일으켜서 국민들이 뭐 하는 거냐 이런 소리 사실 하는 게 가장 어렵거든요. 그게 원래 윤캠프가 좀 그랬었잖아요. 굉장히 그래서 네, 위험이. 김종인 이제 위원장 원톱으로 가면 그런 확실히 리스크는 좀 많이 줄 것 같고 그래서 선거운동 잘하는 충분 조건을 이제 만들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원톱으로 간다는 말씀을 하긴 하셨는데 저의 느낌은 이게 막 우리가 이제 남자 여자 서로 데이트하고 서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썸 탄다고 보통 할 때 갑자기 집에 찾아오면 막 집에 널브러져 있던 너무 많은 복잡한 것들을 그냥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침대 위에다 싹 얹어놓고 이불 탁 덮어버리고 깨끗한 척하는 이런 모습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 선대위 관련해서 좀 봉합된 모습은 좀 불안정하고 뭔가 좀 내부적인 그런 위험성을 잠재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스테이지를 바꿔야죠. 계속 그 방에 있으면 네. 치울지 말지 고민하게 되잖아요. 예, 또 입을 들치면 좀 괴로우니까. 그리고 이제 스테이지를 바꾸는데 그거를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주도해 나가실 거고 김종인 위원장 또 방식이 이슈 전환에 워낙 능하신 분이시기 그렇죠. 때문에 네. 지금 여러 이제 이슈들이 우리가 공격받을 이슈나 공격할 이슈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저는 뭐 이제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 그간에 우리 선대위 구성 관련한 갈등 국면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뭐 민주당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반드시 2차 위기가 온다 이렇게 죄를 뿌리기도 했습니다만은 김용태 의원은 동의 안 하실 걸로. 아니요, 오죠, 당연히. 당연히 아니, 와요? 우상호 의원도 뭐 선거를 한두 번 하신 분이 아니실 텐데, 네, 뭐 2차, 3차 위기 오는 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요. 네, 그것을 어떻게 여하이 극복해내느냐가 문제겠죠. 그렇군요. 네. 자, 선대 출범할 때 뭐 제가 좀 전에 뉴스픽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하고 김병준 상임 선대위원장 사이가 정말 보기에도 좀 느낌이 딱 오는 그런 좀 어색한 분위기가 상당했지 않습니까? 자, 두 사람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게 바람직할지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서로 완전히 딴 데 쳐다보고 계시면서 매우 싸늘한 느낌이었고 특히 김병준 위원장은 좀 매우 화가 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저런 상황은? 1시간 내내 저러지는 않으셨고요. 어떤 순간이었고 기자가 네. 아주 절묘하게 찍어냈는데 네. 저런 기류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네. 이제 김종인 위원장은 전형적인 지장 스타일이시고 그렇죠. 김종인 위원장은 이제 덕장 스타일이신데 어. 일단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명실상부한 원탑 총괄 사령관이 되셨기 때문에 선거 전반을 책임지고 지휘하시는 역할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김병준 위원장은 뭐 예전에 그 노무현 정부 때 하셨던 것처럼 차기 윤석열 정부 우리가 집권을 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그 그림은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네. 아젠다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특히 뭐 이분이 워낙 국가개혁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그 생각들을 정리하시고 자료들을 축적하셨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시는 거로 분담을 하신다면 밖에도 걱정하는 것처럼 뭐 커다란 이 충돌이나 이 대립 없이 정리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예. 근데 사실 김종인 위원장의 그동안의 스타일을 보면은 이번에는 상당히 많이 물러섰다 이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뭐 전권 달라고 말한 적 없다. 사실 이 말 자체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양보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말이 나온 것 같기도 하고 또 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윤핵관을 먼저 쳐내야 된다 이런 말 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해결된 건 없이 그냥 봉합이 돼버린 거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김종인 위원장의 지금 이제 발언권은 네. 뭐 사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압도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죠. 네. 향후 우리 선거운동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분란이 있을 수 있고 네. 여러 군데에서 딴소리, 다른 소리들 나왔을 때 김종인 위원장이 이걸 정리해낼 일종의 힘을 확실하게 축적했고 획득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도 이번 사태 사실은 뭐 그 최대 수혜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저는 뭐 그래요? 차기 문제를 떠나서 그 이준석 대표가 이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사실 쾌도남마 형태로 저도 뭐 정치 선배이긴 하지만 갈등을 끝까지 증폭시켰다가 막판에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 우리한테 해법을 준 셈이니까 네. 저는 뭐 그런 의미에서 이준석 대표도 이번 선대위에 여러 가지 이제 역할을 크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지금까지는 아주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좀 뭐 말씀 조금 더 드리면 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컨벤션 효과를 아주 독특하게 계속 누려왔던 정말 운이 좋은 사람 같습니다. 네. 지난번 검찰총장 사퇴하면서 굉장히 큰 컨벤션, 지지율의 컨벤션 효과가 있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입당하면서 그리고 지난번 홍준표 후보를 꺾고 경선 네. 이제 승리하면서 그리고 요번 사태. 근데 그 과정들을 보면 그 전에 어찌 보면 극단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지 이 갈등이 네. 긴장이 고조되다가 그걸 증폭시키다가. 문제가 해결되는. 뭐 본인이 아마 이렇게 초래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네. 저는 뭐 이번 그 우리 선대위 구성 관련한 논란도 거의 홍준표 후보하고 박빙의 승부 끝에 경선 승리하면서 얻었던 컨벤션 효과 그 정도는 얻어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김종인 원탑의 선거운동이 진행되면서 네. 그 안에 우리 당내 일종의 이제 분열이나 갈등 같은 거를 물밑에서 정치적으로 조율해내는 이 정치력을 발휘한다면 선거운동은 뭐 크게 정말 큰 과오 없이 진행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어제 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재밌는 게 좀 약간 특이하고 재밌었는데 AI 윤석열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자, 이걸 한번 먼저 좀 영상으로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AI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후보와 너무 닮아 놀라셨습니까? 정치권 최초로 만들어진 AI 윤석열은 윤석열 후보가 열어갈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와 도전을 상징합니다. 또한 선거 혁신의 시작입니다. AI 윤석열은 동해 번쩍서해 번쩍 방방곡곡 국민 여러분을 찾아갈 것입니다. AI 윤석열이 혁신의 도구라면 공정하고 정의로운 룰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리더는 오직 국민에게 충성한 윤석열 후보입니다. 국민의 부름을 받은 사람 윤석열 후보에게 뜨거운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국민의힘 유튜브 오른소리에 어제 등장한 화면이었는데요. 저거는 무슨 뜻입니까? AI 윤석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진 찍고 싶으면 말씀 주세요. 빨간 티. 점퍼 입고 그때 그랬잖아요. 공전의 히트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그거의 일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런 AI. 사실
몇 년 전, 그리고 네. 제가 한참 이제 정치 시작할 때 저런 감각을 우리 보수 정당에서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저 AI 윤석열의 의미를 새로운 감각, 시대에 맞는 이런 선거 운동을 우리 보수 정당에서 민주당보다 더 빨리 할 수 있고 이것을 의사결정을 해서 관철시켜낸 거. 저는 이게 사실 뭐 우리 이준석 대표의 굉장히 뛰어난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네. 저 AI 윤석열 이걸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또 이제 새로운 관점에서 사실은 이제 시도를 해보신 걸 텐데 뭐 약간 좀 패러디 비슷하게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평가와 뭐 부정적인 평가. 네, 뭐 당연하겠죠. 근데 네. 하여튼 새로운 시도를 우리가 두려움 없이 했다는 그 자체는 평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김용태 전 의원과 함께 대담한 대담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정말 우려하고 있는 중인데요. 어제 선대위가 이제 출범하면서 명단이 나왔습니다. 면면을 들여다보면 검사 출신들, 정말 검찰공화국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검사 출신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분이 올린 그거는 뭐 윤석열 캠프 인사 이렇게 돼가지고 주호영, 권성동, 권영세, 원희룡, 김재원, 정점식, 박형수, 유상범, 김경진, 김용남, 김도읍 뭐 여러분들이 있는데 이분들 이외에도요. 사실은 제가 또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김진태, 주광덕, 석동원, 박민식, 주진우 정말 많더라고요. 정말 몇십 명이 다 검사 출신이더라고요. 근데 이거 지금 현재 선대위만 이렇게 또 꾸렸지만 나중에 진짜 대통령이라도 되시면 완전히 검찰공화국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거 상당히 좀 불안하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우리 당의 그대로 복사판입니다. 우리 국민의힘 자체가 원래 검사가 많아요. 그리고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네. 예전부터도 검사가 네. 우리 당내 직업군 중에 가장 많았던 거고요. 그리고 하나 뭐 제가 그 요청드려도 될까요? 원희룡 우리 지사는 검사 빼주셔도 되잖아요. 검사 출신이라고 뭐 달랑 3년 했으니까 그 이후에는 네. 본인 스스로 네. 오랫동안 변호사 생활하고 나중에 정치를 하셨으니까 뭐 이거 농담인데 네네. 사실 조금 선거운동뿐만 아니라 향후 집권했을 때 국가 운영에 그 경직성이나 네. 그 편향성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바로 이런 부분이 그 김종인, 원탑, 특히 이준석 대표의 큰 역할들이 서로 상호 견제할 수 있어서 선거운동이 나름 균형을 잡아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요?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워낙 그립이 세신 분이시잖아요. 뭐 이준석 대표도 뭐 이번에 여러 가지 봤지만 만만치 않은 정치력을 가졌다는 걸 이제 증명했으니까. 네. 앞으로 뭐 이 선대위 지금 현재 검사 편향이 논란은 뭐 계속 있을 수 있는데 이번 참 선거가 예전하고는 조금 독특하게 워낙 법률 리스크를 양쪽 그 후보들이 가지고 지고 있어서?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거를 대응하는 차원에서 저렇게 검사 출신이나 변호사 출신들이 대거 전면 배치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뭐 아까도 국민의힘이 워낙 검사 출신들이 많다고는 하긴 하셨는데 사실은 그럼 기존의 것하고 비교를 해보더라도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게다가 지금 뭐 윤핵관 얘기도 나오다시피 이게 윤석열 후보는 검찰총장 재직 시절에도 검찰권을 남용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대통령이라고 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되면 사실은 알게 모르게 다 아는 사람들이 검사들이잖아요. 말하자면 검사 출신이고. 그러면은 이게 국정 운영을 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잘할 수 있을까? 이거 좀 너무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더 아이러니한 건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해서 하고자 했던 정말 심혈을 기울였던 게 사실은 검찰 개혁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검찰 개혁을 시도하니까 더 검사 출신들을 쫙 장악된 그런 정부가 지금 나오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저는 매우 위험한 거다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뭐 우리 노 변호사님 잘 아시다시피 저는 이 야당이지만 검찰 개혁을 강력하게 그럼요. 주장하셨던 분이잖아요. 주장했던 사람. 네. 그런데 좀 방향은 좀 달랐죠. 노 변호사님 저하고. 네. 저는 검찰 개혁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네. 그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네. 저는 뭐 이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그전 정부에서도
집권을 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게 검찰 장악이었거든요. 네. 검찰 장악은 당연히 인사로 나타나고 저는 그런 면에서 사실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된다면 본인이 그 권력의 검찰 장악에 반발해서 정치를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결연한 특단의 조치를 시작하는 거로부터 국정을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국민적 신뢰에 의해서 그렇죠. 안정적인 국정을 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이제 얘기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홍준표 의원 경선 캠프에서는 이제 조경태 의원이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이 윤 캠프에 들어갔습니다. 윤 후보 쪽에 원희룡 전 제주사는 직접 합류를 한 거잖아요, 말하자면. 근데 어쨌든 유승민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지금 참여는 안 하시는 걸로 좀 보여요.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홍준표, 유승민 의원은 아마 실질적인 합류는 뭐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자기 정치인가요, 이것도? 근데 뭐 솔직히 얘기하면 역대 이 치열하게 경선부터 했던 사람이 형식적으로 뭐 신용은 했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후보를 돕는 그런 선거 운동을 한 적은 제 기억에 거의 없습니다. 아, 원래 그런 거군요. 예. 그래서 뭐 크게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여기에서 이제 윤석열 후보의 과제가 주어졌죠.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가 그렇다고 해서 선거운동을 뭐 적극적으로 돕지는 않지만 또 완전히 반대로 서서 그렇게 하긴 좀 부담스럽고 이 정말 선거운동 전체를 비판하거나 이러면은 우리 당 입장이 민망해지고 후보도 굉장히 곤혹스러워지지 않겠어요? 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후보께서 홍준표,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뭐 드러나지는 않더라도 계속 대화를 하시고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해 나가시는 정치력이 정말 요구된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 이제 영입하면서 안티페미니즘, 뭐 이대남 이런 분들이 또 국민의힘 이 선거대책위원장에 퇴진해라 이수정 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한쪽에선 영입하고 한쪽에선 퇴진을 요구하고 그러니까 또 국민의힘 측에서는 나가서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그 유튜버들한테.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가 너무 복잡스러운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 되나요? 지난 경선 때 원희룡 우리 캠프가 네. 이준석 대표하고 큰 갈등이 있었죠. 네. 사실 뭐 그 본질은 이제 이대남에 대한 아마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 저희로서는 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큰 손해도 입었었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정치하면서 이대남 문제에 대해서 이번처럼 이렇게 혹독하게 지금 화면 나오네요. 배우고 새롭게 인식하게 된 계기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뭐 이대남 문제가 정말로 저는 되게 너무 피상적으로 처음에 접근을 했었구나 뭐 생각을 제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대녀 문제는 그냥 여성 전체의 포괄적인 문제로 이래서 여성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사회적으로 분명히 약자고 이 출산 양육이라는 독박을 쓰는 구조적인 이 생물학적 정말 불리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회가 어떻게든 그 부분에 대한 보정을 해주는 역할을 해야지 공동체가 존속할 수 있다는 보정을 해줘야 된다. 분명한 제목은 입장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면에서 이대남들이 얘기하는 거는 조금 과도한 게 아니냐라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계속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뭐 제 아들도 지금 뭐 24살이고 많은 젊은 이번에 이대남들을 만나 보니까 이 친구들은 뭐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기성세대에 원하는 건 없다. 기대하지도 않는다. 다만 형식적 공정 경쟁이라도 제도적 틀을 만들어 달라. 나는 뭐 우리 사회에 기대하지 않는다. 저는 그 말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충격이네요. 마음이 아프네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이 좌절이 단순하게 그 같은 또래 여성들에 대한 그 경쟁에서 조금 밀렸다라고 하는 좌절을 넘어서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과 좌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뭐 이대남 젊은 청년들 선대위에 영입해도 될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사회가 이게 뭐 이대남이라는 게 무슨 뭐 인구가 작은 인구가 아니고 뭐 엄청나게 포괄적인 대세대 개념이자 나아가서는 이 사람들이 미래의 주역인데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이 사람들 얘기를 듣고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 네. 우리 사회의 구조개혁,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정치권에서 준비하고 노력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기를 바라시죠? 예, 그럼요. 예. 자,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어야만 하는 이유 혹은 또 가지고 있는 문제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평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이 행복하다고 볼 수는 없죠. 지금 불행하다. 힘들고 어렵죠. 힘들고 어렵다. 근데 힘들고 어려운 게 외무적 요인에만 있었으면 네.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윤석열 후보가 무조건 당선되었는데 얘기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 스스로 자멸하고 우리 스스로도 악화시켰다. 이게 분명히 있었고 그게 정권의 책임이 저는 가장 크다고 봅니다. 따라서 윤석열 후보가 얼마나 잘할지의 문제를 넘어서서 네. 저는 이렇게 스스로 자멸하고 자기 파괴적으로 국정을 운영했던 정권은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정권 교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윤석열 후보여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반드시. 근데 우리 지금 윤석열 후보로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로 당연히 정권 교체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 김용태 전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예, 정말 우리 시간이 짧아요. 앞으로 한 30분 일찍 시작해야 되겠어요. 자, 령의 뉴스 사이다 오늘 대담한 대담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